네, 공부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65페이지고요. 잠시만요. 조금만 좀 키워서.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란 본사를 자기 나라에 두고 연구소를 비롯한 생산 공장과 판매 지점 등을 다양한 나라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사 이외에 다른 지점이나 연구소, 여러 시설들이 그 나라에만, 본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전부 다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생산비를 줄이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분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괄호에 대한 내용은 다국적 기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경. 자,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그 기업이 진출한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일자리가 증가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탬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을 볼게요. 첫 번째, 단순 노동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 다국적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이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이익 대부분이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자,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더 싼 임금이 있는 나라로 옮겼을 때 그 빠진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생산 공장이 이탈한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역은 첫 번째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을 겪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업자가 증가해서 지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넘버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활동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미추친 내용 위주로만 먼저 좀 볼게요.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국제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베트남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웬만한 그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들이 다 중국 내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중국인들의 인건비가 그 다른 나라의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줘야 하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있는 그런 생산 공장을 철수를 시켜서 베트남 또는 베트남보다 더 남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또는 등등등 여러 곳으로 이제 자카르타 이런 곳으로 막 뿌려서, 그런 곳으로 새로운 공장들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인건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자료 2번에 대한 내용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생산 공장을 이전을 둘러싼 역할금 및 타협화 만들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자료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은 청바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을 찾고 있는데,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상승과 더욱 엄격해진 환경 기준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해. 근데 이 지역의 상황은 어떠느냐면, 옮기고자 하는 지역의 상황이 어떻느냐면, 주력 업종이었던 광물 채취가 5년 전부터 중단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침체가 되었는데, 이러한 그 침체되는 과정에서도 광물 채취로 오염됐던 하천과 산지가 점차 깨끗해지면서 청정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의 생산 공장은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요것과 요런 요 세 가지가 있다. 또한 옮기고자 한다고 했을 때 옮기고 나서 이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론 요런 현상과 요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프린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다국적 기업의 의미와 성장 과정과 공간적 분업 체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세계 각지의 지점과 생산 공장을 운영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들이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성장 과정 볼게요. 처음부터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단일 공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 단일 공장이 국내의 여러 공장들로 나눠져서 그 업무를 분담을 합니다. 즉 생산 기능이 분리가 된다는 거지 분업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판로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면 그들의 판로가 넓어졌으니까 그 넓어진 판로를 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렇지. 그 지점에 팔고자 하는 그 나라에다가 지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해외 판매 지점을 개설을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왜? 판매를 한다는 뜻은 본국에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원래 그 공장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던 그 물건을 이 판매 지점으로 가지고 와서 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운송비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 운송비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자체를 이 지점에 있는 나라로 같이 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삼성폰을 팔고자 한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본국에서 중국의 어떤 업체와 제휴를 해서 팔았다가 이제는 삼성 지점이 중국에서 판매업을 도맡아서 하다가 이제는 제조하는 공장까지 중국으로 이전해서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파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과정. 자, 그럼 본사와 연구소가 있는 그 지점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정보와 자원이 풍부한 선진국 또는 대도시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본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서울에 있겠죠. 그쵸? 서울에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정보와 자원이 풍부한 곳이 어디기 때문에?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울산에 있는 대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죠. 그쵸?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런 본사가 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입지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생산 공장은 노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산 공장은 그러니까 판매 지점과 긴밀한 곳에 보통 설치가 지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완제품을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들였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관세를 매겨가지고 팔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그들에게는 비싸게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자재를 그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 단가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배송비, 그 원자재 수송비 또는 완제품으로 인한 수송비 또는 그 완제품으로 인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 그런 관세의 증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세란 무엇이냐?
우리나라 내 또는 국내의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반입하거나 소비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가 징수하는 조세, 즉 보호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아예 판매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다가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영향, 방금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영향, 첫 번째 뭐라고? 일자리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그런데 하나만 더 하자면 뭐예요? 그렇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거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술이 습득이 되겠죠. 그쵸? 기술 이전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 영향.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줬다 치지만 핵심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령 어떤 거냐면, 자,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컴퓨터를 조립한다.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이렇게 부품, 요렇게 부품, 요렇게 부품, 요렇게 부품, 요것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이렇게 큰 부품. 자, 요렇게 부품들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업무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기술 습득은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요 조그마한 요런 부품들을 만드는 핵심 기술 있죠. 요 핵심 기술들, 요런 기술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모듈화가 된 모듈 또는 유닛화가 된 어느 정도 블럭화 또는 유닛화, 모듈화가 된 부품들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순 조립하는 기술이 습득이 된다라는 거지 핵심 기술들이 습득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게 부정적 영향이야. 두 번째,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요. 환경오염을 했을 때 아니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옥시죠. 옥시에서 저번에 발생했던 그런 가습기 그 세척제에 대한 그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은폐하죠. 그렇지. 그 외에도 여러 그 외국 외자 기업들이 어때요?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 수익의 재투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그들이 팔아서 남긴 영업이익을 그 해외 공장 처우 개선 또는 환경 개선에 투입이 되느냐 그것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뭐예요? 해외 공장을 통해서 인건비나 그런 여타의 경비들을 줄여나간 만큼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값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 공장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가 열심히 파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바로 GM 대우의 건이죠. GM 대우 광주 공장 이런 건이죠. 이런 건들. 예, 이런 건들이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GM대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야, 너네는 비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판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이 공장에서 철수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GM대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로 나앉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수익이 재투자가 되지도 않고 본사에서 빨아먹을 것만 다 빨아먹고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름 간단하고 명료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프린트로 제시된 내용들은
같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조금 고차원적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자, 이제 나가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이 GMDU 공장이 만약에 나갔다 그랬을 때 그 나가고 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지역 기반 산업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 산업이 쇠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령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M대우니까 자동차잖아요. 그치? 자동차 산업이 쇠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일. 두 번째, 이것이 옮겨지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즉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자면, 다국적 기업이란 본사에 자기 나라를 두고 연구소를 비롯한 생산 공장, 판매 지점을 다양한 나라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입지 조건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요,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근데 부정적 영향은 어때요? 그러한 기술은 단순 노동에 불과할 것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이 책임 회피가 있을 수 있으며, 수익 재투자가 되지 않고 본사가 수익을 독차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지역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해당 산업이 쇠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업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있는 요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